안녕하세요. 자, 재경관리사 기출보건문제 모의고사. 자, 1회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식으로 되어 있죠. 즉,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는 우리 이론 강의가 돼 있고,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가 돼 있죠. 그리고 지금은 모의고사 문제지. 그래서 모의고사가 우리 시험 보러 가면 모의고사식 제6회가 구성되어 있죠. 6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험 보러 가면 150분 동안에 세 과목을 다 보는 거예요. 자, 재무회계가 있고, 그리고 세무회계가 과목이 3개죠. 1과목, 2과목, 3과목, 재무, 세무,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문제지를 딱 받았을 때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풀이하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죠. 나는 이거부터 풀 거야. 난 이거부터 풀 거야. 상관없습니다. 뭐부터 풀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재무, 세무, 원가 순으로 문제지는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세 과목 모두 150분. 중요한 건 40문제씩 총 120문제인데 150분 동안 시험을 봐요. 그러면 시간은 넉넉하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시험보다 자다 왔다고 그랬죠. 한참 자다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계산 문제가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절반이랬죠. 이론하고 계산이 쉽게 그냥 반반, 뭐 정확히 반반은 아니어도 20문제, 20문제 이건 아니에요. 계산 문제가 조금 적을 때도 있고 조금 많을 때도 있고 어쨌든 평균적으로 그냥 반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무회계는 전부 다 이론이잖아요. 계산 문제가 몇 개 안 나오죠. 계산이 한 두세 개 나오나? 계산 몇 개 안 나올걸요? 어쨌든 세무회계에서 총 150분을 한 번에 쫙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모의고사식 문제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그냥 냅다 풀지 말고 시간을 재세요, 시간을. 근데 150분 재면 너무 지루해요. 한 120분 재고 하세요, 그냥. 120분 재고 하세요. 물론 시험은 150분인데 120분 재고 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나는 재무부터 풀 거야, 세무부터 풀 거야, 원가부터 풀 거야를 나름대로 정하세요. 답은 없어요. 그 대신 원가를 먼저 풀었는데 답은 재무에다 체크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요. 큰일 납니다. OMR 카드 순서를 바꾸면 큰일 나요. 자, 문제풀이 순서는 상관없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전 과목을 무조건 다 70점 이상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론적으로는 제일 좋은 건 제일 자신 있는 거 먼저 푸는 거죠. 제일 어려운 것부터 풀면은 풀다가 열받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푸는 거죠. 나는 세무가 제일 쉬워. 그럼 세법부터 하시고 나는 재무가 제일 쉬워. 그럼 재무부터 하시고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어쨌든 과목 푸는 순서는 마음대로 하시고 시간은 120분 재고 연습을 하시면 시험장 가면 더 남겠죠? 넉넉합니다. 시간은 넉넉하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한 문제당 1분 이상이죠. 1분 한 10몇 초 되나요? 150분이니까. 어쨌든 시간은 넉넉하니까 서두르지 말고 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1회부터 6회까지 문제를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 재면서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해설 강의를 물론 해드리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기본 강의하고 문제풀이 강의를 잘 소화하신 분들은 사실 이 모의고사식은 뭐 해설 강의가 거의 필요 없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단 풀어드릴 겁니다. 해설 강의를 해드릴 건데 1회당 40문제다 보니까 한 강에 40개를 다 풀자니 어쨌든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2개씩 2강씩 나눌 겁니다. 재무회계 2강, 세무회계 2강, 원가관리회계 2강. 계산 문제 이거 설명드리고 하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2강씩, 그래서 1회당 6강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뭐 시간은 물론 한 3, 40분 이내로 좀 줄일 건데 어쨌든 뭐 하다 보면은 뭐 시간은 달라지기도 하니까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고 필요한 거 선별해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모의고사식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모의고사식 활용하는 방법은 일단 나름대로 시간 재고 풀어보셔라. 자, 일단 그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시간 재면서 혼자 스스로 풀이를 하고 그리고 강의를 보시고 그리고 아니면 뭐 이제 해설도 참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기본 이론서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답만 보지 말고 기본 이론서 찾아보시는 순서로 하시면 되겠지요. 뭐 이상 없지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 경우는 공부하기는 어려워도 합격하기는 쉽다고 그랬죠. 문제가 정직하다. 이 기출문제 모의고사 6회분, 1년에 6회니까 6회를 넣었어요, 그냥. 6회분, 뭐 너무 많이 풀어봐도 의미 없어요. 왜 하다 보면 다 똑같아서 그 이상 푸는 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6회분만 1회 독, 2회 독 이렇게 반복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내일 모레예요. 그럼 답이라도 외워라고 그랬죠? 근데 바람직하지는 건 아니고 공부는 제대로 해야 되니까. 자, 1번부터 갑시다. 1번부터. 자, 1번 이런 건 너무 쉬운 거죠? 자,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문제지 아끼지 말고 옳지 않은, 옳은 이런 거 체크 또는 동글뱅이 막 이렇게 치세요. 어차피 문제지는 못 가고 나와요. 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 답만 적어오고 채점할 수는 있죠. 그 수험표나 여백 수험표 뒷면이나 아니면 이면지 하나 줄 거예요. 종이 한 장. 거기다 답만 적어올 수 있어요. 다른 건 못 적어와요. 답만. 그럼 내가 푸른 거 답 이렇게. 그럼 센스 있으려면 그 시작하기 전에 수험표 뒤에다 번호를 매겨 놓는 거지. 1번부터 40번, 41에서 80, 81에서 120 매겨 놓고 옆에다 답만 체크하는 거죠. 그럼 가답안 나올 때, 가답이 아니라 답만 나올 때 채점할 수 있겠죠. 다시 갑니다. 아끼지 말고 빵빵 줄 치세요. 자, 옳지 않은 거. 1회계는 경영자의 수탁 책임 보고하는 기능이 있다. 경영자한테 경영을 맡기니까 그 책임, 재무보고서를 보고 열심히 하고 있냐, 잘하고 있냐 볼 수 있죠. 맞고,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다 당연하지요. 최고 경영자의 사임은 중요한 경제적 사건이지만 회계거래는 아니다. 당연하죠. 경영자 잘렸다, 사임했다, 그만뒀다. 뭐 회사에서는 중요한 일이겠지만 회계적인 거래, 회계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그럼 답은 4번이네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본 가정에는 계속기업과 발생주의가 있다. 계속기업이 있죠. 한국세택국제회계 기준에는 계속기업만 있습니다. 뭐 답은 어렵지 않지요? 이미 뭐 맞춰보고 해설 보고 다 아는 분들은 빨리빨리 제끼면 됩니다. 다음 2번 재무제표의 근본적 질적 특성 그리고 목적적 합성과 충실한 표현이 있는데 목적적 합성과 충실한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근본적 질적 특성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죠. 비검적이 이런 것들을 말 안 해도 알아야 돼요. 옳지 않은 겁니다. 1. 예측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 그 자체가 반드시 예측치이어야 한다. 옳지 않은 거죠. 이거 많이 보던 문장이죠. 예측 가치는 과거의 자료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치인 것이지 반드시 예측치여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벌써 답 나왔네. 1번이 답 나오면 좀 서운하네. 그죠? 너무 빨리 나와서 끝났죠. 자, 정보 이용자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투입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정보는 예측 가치가 있다.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됐을 때 그 재무 정보에 근거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 정보는 중요한 거다. 중요한 정보라는 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충실한 표현을 위해서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 기본 수업 많이 보셨죠? 딱 보면 이것도 답만 외우지 말고 나머지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 3번은 없죠. 자, PPT로 다 쓰기가 좀 뭐하고 해서 시간도 절약할 겸 그리고 또 회계는 자료가 많다 보니까 넣다 보면 PPT에 넣기 곤란한 것들이 많아서 좀 많이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문제 다 풀고 계시고 갖고 계시니까. 자, 넘어갈게요. 3번은 재무제표 측정, 재무 상태의 측정에 가장 관련 있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재무 상태잖아요. 재무 상태는 자산부채 자본인데 1번은 수익 비용 탈락. 2번 자산은 과거의 사건에 의해서 발생했고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에 유출될 걸로 기대되는 현재 의미다. 자산은 유입이죠. 유입될 거죠. 유입. 틀렸고 3번 부채는 과거의 사건이나 결과로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기업이 경제적 유입이 기대되는. 그럼 결론은 2번하고 3번이 바뀌었죠. 2번이 부채고 3번이 자산이죠. 바뀌었습니다. 2, 3번이 바뀌었어요. 답은 4번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잔여 지분을 자본이라고 한다. 당연하죠. 그리고 4번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작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또 단일 포괄손익계산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별개로 할 수도 있잖아요. 별개의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하나로 하거든. 자, 단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전부 다 하나로 하거나 따로 하거나 맞죠?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뺀 금액을 영업이익이라고 하더라. 당연하죠. 포괄손익은 단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의 합계액이죠. 당연하죠. 답은 4번. 이것도 우리 시험 되게 잘 나오는 말입니다. 성격별로 분류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기능에 대한 추가 정보, 이게 바뀐 거죠. 기능으로 할 때 성격별을 추가 공시하는 거죠. 됐죠? 거꾸로 됐어요. 기능별로 할 때는 기능별로 매출원가 이런 거, 매출원가 구분법, 성격별에 대한 성이냐 기냐, 성이 먼저 성기
맞나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지금 올바르지 않은 거죠? 맞죠? 이거 헷갈려. 하다 보면 자꾸 헷갈려. 그거 맞죠? 성격별. 성격별, 기능별로 할 때는 성격별에 대한 공시를 해야 돼요. 성격별로 분류해서 손익계산 작성하는 경우 기능에 대한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거 바뀐 거죠,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별로 할 때는 성격별에 추가 공시. 말하다 보면 헷갈려. 어쨌든 자, 틀린 겁니다. 왜 다 이상 없죠? 자, 틀린 겁니다. 기능별로 할 때는 성격별에 성이 우선이다. 성으로 해라. 기본적으로 쉽게 가면 성으로 해요. 성이냐 기냐, 성이냐 기냐, 성으로 해야 돼요. 기능으로 하게 되면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으로 하게 되면 성격별에 대한 추가 공시를 해라. 틀린 거 나왔고, 다음 5번. 자, 수정을 요하는, 수정을 필요로 하는, 수정을 한자죠, 한자. 필요로 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보고기간 후 사건도 우리 시험에서만 주로 나오죠. 다른 시험은 안 나와요, 거의. 자,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고르시오. 수정을 요하는, 수정해야 되는. 1. 보고기간 말에 이미 존재하였던 의무가 그 후에 어쩌고저쩌고 확정됐다. 수정해야 되죠.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이사회 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시장가치가 하락했다. 사실 어느 정도 공부하셨으면 딱 보자마자 이건 아닌데 이렇게 나와야죠. 얘는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럼 지문 중에 니은 들어가면 틀려요? 여기는 안 보이는데 니은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럼 1번 탈락, 4번 탈락. 2, 3번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기억, 리을, 그 다음에 디귿이 있냐 없냐인데 디귿 이것만 맞으면 되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투자 이건 주식이나 지분증권, 주식이나 채권. 그러니까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 주식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은 수정을 해야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 아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기간 말에 이미 존재했던 거라면 수정해야 되는데 가격을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건 존재했던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니은 들어가면 틀린다. 그래서 답은 2, 3번 중에 하나였죠. 결론은 디귿이 맞냐 틀리냐. 보고기간 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 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 금액을 나중에 확정했다. 수정해야죠. 보고기간 말에 이미 사건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수정을 해야 돼요. 디귿이 들어가야 돼. 그럼 답은 3번. 아닌 걸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2번.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주식, 투자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 그러니까 유가증권, 투자자산이 아니라 유가증권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넘어가시고 답은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 8번으로 가네. 책으로 가요. 6번 보세요. 재고자산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 이와 유사한 항목은 원가 결정할 때 차감해야죠. 2번 재고자산의 현재 장소로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일반적인 관리 간접 원가는 원가에 산입하면 안 되죠. 당연하죠. 근데 포함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된다 틀린 겁니다. 1번 차감해야 되는데 차감하지 않는다 틀린 거죠. 3번 재고자산은 원가와 취득원가 중 높은이 아니라 낮은이죠. 저가법 낮은입니다. 1, 2, 3번 다 틀렸으니까 답은 4번. 판매원가는 재고자산의 원가가 아니다. 판매원가는 판매비죠. 판매비와 관리비. 취득에 관련된 게 취득원가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게 하셨으리라 믿고 그 다음 7번. 7번도 그림이다 보니까 PPT는 글씨가 크고 해서 하나면에 담기 어려워요. 그런 거 좀 많이 뺐습니다. 이해하시고 7번 갑니다. 재고자산 수불분인데 선의선출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방법 했을 때 기말재고 금액은 얼마냐. 선입은 이거 설명 안 드려도 그냥 알아야 됩니다. 선입은 계속기록법이든 실사법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전기월부터 들어온 것만 다 묶어. 기초와 매입을 한꺼번에 다 묶어요. 그래서 전기 2월 2,000개 2,000원. 금액도 써있네. 쓸 필요도 없는데 2,000개 단위당 2,000원. 그리고 매입한 거 2,000개 2,500원. 그리고 또 매입한 것만 들어온 것만 2,000개 2,750원. 물가가 점점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이 또 하나 있네. 마지막 줄에 1,000개에 3,000원. 물가가 점점 상승하고 있으면 기말재고 크기는 선입과 평균법 중에 선입이 크죠. 선입총후 기억나요? 선입총후 이거 모르면 머리카락 뜯어야 돼. 그래서 선입이 커야 돼. 선입이 커야 되는데 1, 2, 3, 4 보면 다 선입이 크네. 에이, 그걸로도 답이 나오면 좋을 텐데 일단 선입이 커야 돼요. 됐고, 자 그럼 선입 그중에 자료에 보니까 마지막에 기말이 2,000개래요.
마지막이 기말 2,000개래. 그럼 선입은 무조건 먼저 들어온 거부터 먼저 나가잖아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결국은 남는 건 밑에 것이 남는 거죠. 밑에 거에서 2,000개를 찾으면 되지. 그럼 맨 밑에 3,000원짜리 1,000개 300만 원하고 그리고 나머지 2,000개 중에 1,000개는 2,750원짜리니까 275만 원이 되겠죠. 합치면 575, 575. 선입이 575야. 575 하나밖에 없네요. 끝. 답은 1번이죠. 평균법 할 필요 없죠. 우리 시험 이렇게 돼요. 고맙지요. 평균법은 안 해도 됩니다. 더군다나 이게 총평균법이니까 총평균법은 이거 다 더하는 거죠. 그럼 246 7,000개에다가 금액 다 써있죠. 400, 500, 550, 300, 900, 145, 175, 1750. 1750만 원 나누기 7,000개 그러면 단위당 원가 나올 거 아니에요. 724, 7535, 2,500원이네. 그죠? 2,500원에 2,000개 곱하면 5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 암산 가능하죠? 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진짜 이건 이유 없어요. 만약에 선입선출법을 모른다. 그럼 조용히 덮으세요. 모의고사 문제 이제 덮으시고 어디로? 이론 강의. 이론 강의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론 강의 그리고 단원별 문제 풀이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다음은 8번. 8번 이거네. 8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서 물음에 답해라. 오늘은 오늘은 의류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데 단기말년제 상품의 재고 현황이 이렇습니다. 장부 수량 800개, 실질 수량 750개면 감모 손실이 존재하는구나. 50개. 장부 금액이 나와요. 상품 재고가 진부화돼서 정상가로 판매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순실현 가능가치 한마디로 시가가 185만 원입니다. 장부 실지 시가. 왜 기말 재고가 장부 재고액, 실지 재고액, 그리고 순실현 가치 시가죠. NRV. 그랬을 때 장부 재고와 실지 재고의 차이가 감모 손실, 감손. 그리고 실지 재고와 시가의 차이가 평가 손실, 평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냐 그랬죠. 장부 재고는 240만 원이랍니다. 240만 원. 근데 실지 재고 모르겠고 순실현 가치는 185만 원이래요. 근데 여기 실지 재고가 얼마인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수량만 나와 있어. 장부 재고, 실지 재고. 근데 뭐 실지 수량은 있는데 원가가 얼마인지, 시가, 단위당 시가 얼마인지 그건 없네요. 근데 장부 재고가 800개고 장부 금액이 240이면 나눠보면 평균 단가 나오잖아요. 83, 24니까 3,000원인가? 예, 단위당 원가가 3,000원이란 얘기고 그럼 실지 재고액은 이 3,000원의 실지 수량 곱하면 되잖아요. 37에 21, 355, 225, 225만 원이죠, 그럼. 225만 원이니까 아싸, 이 차이가 바로 감모 손실. 감모 손실 안 물어봤지만 감모 손실은 15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순실현 가치하고 이 실지 재고의 차이는 40만 원이죠. 40만 원 나오네요. 40만 원 3번이죠. 평가 손실은 실지 재고와 순실현 가치 차액입니다. 이런 건 뭐 어려운 거 아니겠죠? 자, 우리 시험은 공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험은 합격하기는 쉽다 그랬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거꾸로 해. 이제 그건 공부가 됐을 때 얘기죠. 이론 강의를 충분히 소화한 사람 얘기지 만약에 소화 안 했으면 내내 기출문제만 풀고 그러면 사실 나중에 자격증 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공부하시면 합격이 쉽습니다. 한 가다가 재경을 1년씩 떨어지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기본을 안 하는 거야. 맨날 기출문제. 근데 기출문제 외워도 웬만하면 합격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왜? 바탕이 없으니까. 바탕이 있고 외워야지. 외울 때 외우더라도. 넘어갑니다. 9번. 9번도 여기. 자, 오늘은 사용 중이던 차량을 내일이 사용하던 기계와 교환했대요. 기계와 교환할 때는 상업적 실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죠. 그리고 공정가치의 차액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돈 줬대요. 근데 물어본 건 처분손익이잖아요. 물어본 건 그 상업적 실질이 있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쨌든 처분손익은 구하는 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결론적으로 제공한 자산. 제공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장부 금액을 뺀 금액이 처분손익이 됩니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 270만 원이고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 뺀 거죠. 제공한 게 차량이니까 지금. 그럼 400에서 200을 뺀 200만 원짜리 장부상 200짜리인데 결론은 공정가 270에 파는 거나 마찬가지죠. 결론은 70만 원 이익입니다. 70만 원 이익이 있네요. 2번. 2번이죠?
70만 원 이익입니다. 그래서 제공자산의 공정가 마이너스 장부가. 기본 이론만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좀 더 건너뛰었네. 10번 갑니다. 10번은 X1년 1월 달에 원가 500에 찬종가 5만 원짜리 유형자산 취득했고 추정 총 생산량 1000개에 실제 생산량 X1년 200개일 때 생산량 비례법으로 삼각한다면 삼각비 얼마냐? 생산량 비례법 공식 하나 암기하면 끝이네. 이거 암산해도 되겠네. 50에서 5만 원 빼면 45. 45만 원 곱하기 추정 생산량 1000 중에 200. 이 공식 쓰나만 한데. 50만 원에서 5만 원 빼고 추정 생산량이 1000개? 1000개고 그 실제 생산량 200이잖아요. 공식이 왜 이래요?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공식은 알아서 해야지. 삼각대상 45에 10분의 20%니까 9로 떨어져야죠. 9,000원이든 9만 원이든 어차피 9로 떨어지는 게 답이죠. 그럼 답 바로 나왔죠. 2번. 그 다음 11번. 이거 중요하죠.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것도 자료가 많아서 이게 안 들어가서 PPT 좀 뺐습니다. 어차피 책 가지고 계시니까. 자, X1년 연구소 신축 관련해서 X1 1월 1일 날 1200만 원 지출했고 X1년 1월 1일 착공한 이 공사가 X3년 중에 완공할 예정이다. 차입금 현황이 다음과 같고, 자, 건설과 관련된 금융 비용을 자본화할 때 일반 차입금 관련. 원래는 특정 차입금으로 먼저 자본화하고 그다음 일반 차입금으로 자본화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요것만이 나옵니다. 일반 차입금 관련해서 자본화할 이자율이 몇 프로냐? 편의상 월할 계산이다. 차입금 A 500만 원에 6% 그리고 차입 기간이 1월부터 12월. 문제에서는 X1년 물어봤어요. 그럼 X1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차입금을 자본화하는 겁니다. 근데 차입금 A는 1월부터 X2년 말까지니까 다 해당돼. 근데 차입금 B는 자 1000만 원인데 기간이 7월 1일부터 X2년 6월까지죠. 자, X1년은 1월부터 12월인데 차입금 B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돼서 X1년 1월부터 12월하고 겹치는 부분은 7월부터예요. 7월부터. 자, 그래서 자 일단 가중평균 차입금을 구해야 돼요. 가중평균 일반 차입금. 그래서 차입금 A는 500만 원이고 근데 차입금 A는 1월부터 쭉 다음 연도 12월까지니까 다 겹칩니다. 1월 1일부터 12월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냥 계산 하나만 하나 12분의 12. 12개월분의 12개월. 이건 하나만 하고 플러스 차입금 B. 차입금 B는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인데 이 차입금 기간이 7월부터란 말이에요. 그럼 X1년 1월부터 12월 중에 7월부터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럼 7월부터 12월까지니까 6개월이에요. 12분의 6. 뭐 이건 계산 하나만 반띵이죠. 반띵 500. 이건 500이고 계산 하나만 500이고 500이니까 계산 하나만을 왜 이러고 있으면 진짜 곤란하죠. 우리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500, 500이니까 1000만 원이겠죠. 1000만 원이고 두 번째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이걸 구해야 되죠. 가중평균 이자율. 그래서 차입금 A는 500만 원짜리인데 차입금 이자율이 연 6%란 말이에요. 6% 0.06이죠. 0.06. 그리고 얘는 뭐 어차피 1년 내내 해당되는 거니까 12분의 12 플러스 차입금 B는 1000만 원인데 이자율이 9%란 말이에요. 9%고 그리고 역시 12분의 6이죠. 7월부터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하면은 요거는 5, 6, 30, 30만 원이고 이거 계산 하나만 하나 30만 원이고 얘는 1000만 원에 9%니까 90만 원이고 반띵이니까 90에 반띵 45만 원이죠. 그럼 75만 원이죠. 그럼 답 나왔죠 뭐. 자, 이자율. 차입 이자율이 뭐냐? 이건 이자 비용 참. 아까 제가 이자 비용이랬나? 이자 비용은 75만 원. 근데 이자율은 75만 원이고 1000만 원이니까 75만 원 나누기 1000만 원이에요. 75만 원 나누기 1000만 원 그러면은 몇 프로냐? 7.5%. 7.5%입니다. 그래서 이거 물어볼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일반 차입금 이자율 물어봤다. 500, 1000이다. 그럼 볼 것도 없이 7.5%. 우리 시험이 너무 정직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7.5 외우지 말고 일단은 풀이 방식을 몇 번 해보세요. 몇 번만 해보면 충분히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찍는 거랑 푸는 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11였어요. 그럼 12. 자, 다시 오죠. 1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내부 창출 영업권. 내부 창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 맞죠? 중요하죠. 자가창설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내부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 미래의 경제적 교육을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걸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비용 처리한다. 맞죠? 중요하죠.
그다음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영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은 연구 단계이다. 맞지요? 맞지요. 그럼 다 맞네? 그럼 답은 4번이네요. 답은 4번이죠. 무형자산 창출을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으면 그거는 연구 단계, 개발 단계가 아니라 연구 단계죠. 딱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문제당 1분이 넘어요. 그러니까 계산 중에 조금 복잡한 걸 제외하고는 이런 이론 문제 풀 때는 1분이 걸리지가 않죠. 천천히 읽으세요. 저는 또 승질이 급해서 막 하는데 여러분도 승질 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보러 제가 실수가 많은 이유가 승질이 급해서 문제를 대충 봐. 그러다가 글자 하나 바뀌어 있는데 잘 몰라요. 시험 보러 가서. 뭐 그래도 물론 70점만 넘기면 합격이잖아요. 자다가 와도 붙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실수 없이 많이 맞는 게 좋겠죠. 넘어갑니다. 13이네. 13번 문제. 자, 오늘은 X1년 1월 달에 다음과 같은 건물을 구입하였으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해서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했다. 투자 부동산. 이것도 우리 시험 잘 나와요. 그래서 투자 부동산 회계처리 관련해서 오늘의 X1년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냐. 단 법인세는 고려하지 마라. 그리고 중요한 건 원가 모형입니다. 자, 투자 부동산은 원가 모형과 또 뭐가 있죠? 재평가 모형. 아니에요.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입니다.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주의할 점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 있지만 투자 부동산은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원가 모형은 그럼 일반 유형자산처럼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문제의 핵심이죠. 감가상각을 실시합니다. 감가상각을. 그런데 공정가치 모형으로 할 때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감가상각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문제는 원가 모형이기 때문에 결국은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감가상각비예요. 평가손익이 아니에요. 그럼 6억짜리죠. 6억. 9짜리 딱 하면 억 단위 그랬죠. 억. 9짜리입니다. 억. 6억. 감가상각은 땡큐죠. 정액법 20년 잔존가치 이때입니다. 그러면 상각 대상액은 5억 4천, 상각 대상액은 5억 4천이죠. 그리고 20년으로 나누면 되죠. 20년으로 나누면 또 20분의 1 그러면 되죠. 얼마요? 2는 4, 27에 14니까 27로 떨어지죠. 27로 떨어지는 게 답이지 뭐. 어디 갔지? 27이 어디 갔대요? 아, 27. 2700. 3번이네. 그죠? 자, 끝났어요. 공정가치 볼 필요 없죠. 원가 모형에서는. 만약에 공정가치 모형이라면 원가는 6억인데 공정가치가 6억. 이게 1월 1일이구나. 1월 1일. 그럼 기말에 4억이 됐으면 2억 떨어졌잖아요. 그럴 때는 평가손실이 2억이죠. 평가손실이 2억입니다. 감가상각 안 합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공정가치 모형. 2억은 아예 없네. 저 같으면 2억을 또 써놨을 거야. 2억 감소 이렇게. 없죠. 땡큐죠. 어쨌든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정해법이니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다음에 내용연수로 나누면 됩니다.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이론 강의랑 문제풀이를 잘 소화하신 분들은 이거 웬만한 거에 한눈 감고도 풀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15번. 자, 14 건너뛰었지? 자, 14.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A시 금융자산. 채무증권에 해당되는 거죠.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사업 모형이 원리금 수치, 원금과 이자, 사채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원금 플러스 이자. 맞죠? 두 번째,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증권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모든 이런 말 들어가면 웬만하면 틀리죠. 자, 원래는 보통 채무증권은 상각후원가가 제일 기본이죠. 그러나 사업 모형에 따라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이 될 수도 있고 단기손익으로 예외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일단 모든 이런 자 들어가면 웬만하면 틀려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최초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의 산입이죠. 단기손익 금융자산만 제외되죠. 그래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번에서는 모든 이 말이 틀린 거예요. 15번 이거죠? 자, 15번. 7월 1일 날 내일 주식 1000주를 공정가치로 취득해서 기타 포괄손익 OCI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했다. 우리 시험에서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나오는 게 정석이지만 줄여서 그냥 기타 포괄 금융자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기타 포괄손익 인식금융자산 이렇게 기타 포괄손익 인식금융자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기타 포괄손익 X2년 9월 달에 보유 중인 내일의 주식 1000주를 공정가치로 처분했답니다. X2년도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오른 것은 자 여기 있어. 포인트는 기타 포괄손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본 이론 강의가 공부가 돼 있다면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공정가치 측정해서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당기손익에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물어본 건 당기손익이고 기타 포괄손익 인식금융자산은 당기손익하고 상관이 없죠. 처분할 때도 처분손익이 안 생기죠. 기타 포괄금융자산에서는 처분손익 없죠. 주식인 경우 원칙적으로. 단 처분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럼 사실은 볼 필요도 없이 정답은 영향 없음이에요. 그냥. 이 정도가 돼야 공부를 한 거고 물론 무조건 외워도 되긴 되죠. 기타 포괄손익은 손익 없어. 처분손익 없어. 근데 그냥 외우지는 말고 기타 포괄금융자산의 경우에는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처분할 때도 처분 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를 먼저 하기 때문에 처분손익은 안 생깁니다. 단 뭐가 있을 때? 처분 수수료가 있을 때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다음 16번 금융자산의 제거 관련해서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 또는 효익인데 보상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이전되는 예로 올바른 거. 이전됐다는 건 넘어갔다는 얘기죠. 양도 넘어간 겁니다. 1.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을 재매입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매입. 시가대로 매입. 그럼 지금 주는 건 주는 거고 나중에 시가대로 매입한다는 얘기는 쉽게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 양도한 거예요. 이전된 겁니다. 이건 실질적인 매매로 보는 거죠. 내가 양도하는 거와 재매입할 때 재매입 시점에 공정가치 시가를 주고 산다는 얘기니까 시가를 주고 사는 거니까 주는 건 주는 거고 받는 거 받는 거고 어쨌든 매매나 마찬가지다. 결론 이게 이전된 예가 되는 거고요. 대여라든가 대여는 금전 대여가 아니라 유가증권 대여는 대여했던 거 그대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대로 돌려받으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전된 게 아니란 얘기죠.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손 보상을 보증. 대손되면 보상해 주겠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전된 게 아니잖아요. 또 매도에 미리 정한 가격 또는 매도 가격에 양도자에게 대여했더라면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재매입하겠다. 재매입하는데 공정가치로 매입하느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느냐. 미리 정한 가격에 아니면 최소한의 이자만 주고 나중에 사기로 했다면 실질적인 매매가 아닌데 얘는 매가대로 시가대로 매입할 걸 약정했으니까 이건 실질적인 매매입니다. 요거. 자, 그래서 재매입 시점 공정가치로 매입이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입이냐. 그래서 그거를 문제에서 어떤 문제는 지금처럼 이전된 거니까 1번이 답이지만 4번 예를 들어서 이전되지 않은 건 4번이죠. 물론 2, 3번도 있지만 이게 얘냐 문제가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17. 이건 계산기. 항상 계산기 옆에 있어야죠. 이런 싼 계산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지도 항상 기본서도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X1년 1월 달에 만기 3년 표시이자 5% 매년 이자 지급에 1,000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했대요. 시장이자율이 또는 유효이자율이 3%일 때 발행가액은 얼마냐. 이런 문제 얼마나 좋아요. 쉽잖아요. 사채 발행가액 정도 말로 나와야지. 액면금액의 현재가치 플러스 이자의 현재가치. 이때 현재가치는 유효이자 발행 당시의 시장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죠. 그럼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을 기준하지 액면이자율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현가계수 볼 때 3%에 대한 현가계수만 보면 되고 자, 액면의 현재가치는 액면의 현재가치. 발행가액은 액면의 현재가치 현가 플러스 매년 지급할 이자의 현재가치인데 현가. 그럼 액면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의 현가계수 요거죠. 0.90 하나네. 플러스 이자는 매년 분할이죠. 자, 원금 1,000만 원의 이자율이 매년 5%였으니까 5% 그럼 50만 원 곱하기 이자는 매년 분할해서 주니까 그때는 연금 현가계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연금 현가계수는 현가계수를 더한 거예요. 연금 현가계수. 그래서 이게 2.828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금액은 계산 안 해도 대충 봐도 915만 1,000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는 5% 50만 원에 2.8이니까 대충
140 정도 되니까 표시이자가 높구나. 시장이 낮구나. 그럼 할증 발행이네요. 그럼 대충 이렇게 되면 105 이렇게 되겠죠. 105 이렇게 되겠죠. 1번. 물론 계산기 두드리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지요.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105 어쩌고. 자, 대충 찍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습이 되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 계산기 누르세요. 1000만 원 곱하기 0.05 또는 5하고 계산기에 퍼센트가 있죠. 5%. 이것도 그런 거 자기가 직접 눌러보셔야 요령이 생깁니다. 자기가 직접 눌러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사채의 발행가에 그러면 기계적으로 액면의 현재가치 플러스 이자의 현재가치, 액면의 현재가치 플러스 이자의 현재가치를 직접 말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갔네. 18번. 18번 가볼까요? 사채 보유자.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땡큐. 사채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전환사채.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 다음에 회사채는 지금 조금 아까 풀었던 그냥 사채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권리. 사채권은 사채권대로, 주식 인수권은 주식 인수권대로. 결국은 나중에 사채와 주식을 같이 갖게 되는 경우고, 전환사채는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니까 사채는 없어지는 거죠. 자, 19번으로입니다. 이것도 자료가 많은데. 자, X1년 1월 달에 다음과 같은 조건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대요.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사채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틀린 거. 전환사채. 액면 2,000에 액면이자 5%, 발행금액 2,000. 할증금. 상환 할증금이 있죠. 이건 부채입니다. 할증금은 부채예요. 만기가 되면 원금에다가 이만큼 얹어서 주겠다 이거죠. 자, 동일한 조건에 일반 사채인 경우 발행금액은 1940.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채는 1940인데 결국은 2,000에 발행했잖아요. 결국 60만 원 더 발행했죠. 그게 바로 전환권 대가. 그 지문 중에 이거 지문을 이렇게 못 담아가지고 웬만하면 이렇게 많은 걸 좀 빼긴 했는데 어쨌든 요건 전환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환권 대가는 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만기 3년 사채 발행비는 없었다. 전환권 대가는 자본이다. 전환권 대가가 원래 자본이니까. 그래서 전환사채의 발행금액과 일반 사채의 발행금액의 차이, 그게 바로 전환권 대가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질문 1번 전환권 대가 60만 원 맞죠? 전환권 대가 2번 보장 수익률은 액면이자율보다 높다. 그죠? 유효이자율이 있고 유효이자율 그리고 보장 수익률 그리고 액면이자 표시이자 액면이자 표시이자율 순서죠. 유효이자율 보장 수익률 액면이자율 요 순서입니다. 유보액이죠. 유보 마이너스 유보액이에요. 유효이자율. 그 보장 수익률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거니까 유효이자보다는 작고 액면이자보다는 큽니다. 맞고 전환사채 이자 비용은 동일한 조건의 일반 사채에 대한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다 맞네. 그럼 마지막 전환권 행사 시 오늘의 총자산은 증가하다. 전환사채가 자본으로 바뀌는 거죠.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는 거니까 총자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거의 끝났고, 그리고 20번. 자, 20번까지 할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계산 문제 몇 개만 풀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20개씩 잘라서, 첫 시간에 다른 거 안내해서 좀 시간이 됐죠. 어쨌든 20개씩 잘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 올바르지 않은 거. 우리 시험 충당부채 계속 나옵니다. 충당부채, 우발부채 그 표를 참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해서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다. 이건 뭐 그냥 딱 봐도 맞다, 당연하지 넘어가야 돼요. 두 번째,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이것도 기본서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으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소리내서 읽는 걸 조금만 했으면 그냥 딱 보자마자 맞지,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의무는 명시적인 법규형이 있는데 어쨌든 법규 또는 계약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 관행에 의한 기업의 이행하는 의무도 포함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영어도 아닌 영어 AS.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죠. 근데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판매 촉진을 위해서 AS 보장하는 거, 이거는 이제 실무적인 관행입니다. 다 맞으니까 답은 4번이네. 충당부채는 반드시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요. 없으면 틀렸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반드시, 항상, 무조건, 모든 이런 말 나오면 웬만하면 틀리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 반드시 틀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거 맞나? 그렇게 하면 되네. 근데 그렇게 외우지는 말고 반드시, 항상, 무조건, 모든, 또 뭐 있지? 멋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웬만하면 틀립니다. 근데 웬만하면 틀린지 무조건 틀린 건 아니에요. 어쨌든 틀려요. 1, 2, 3번은 다 맞고 얘는 인식해야 됩니다. 충당부채는 본문의 부채로 인식하고 우발부채는 주석공시죠. 자, 그랬죠? 자, 20번까지 일단 마치고 2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그럼 해보셔서 알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풀어보신 후에 맞춰보는 게 좋겠죠? 모의고사까지 제가 강의 먼저 듣고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제가 이론 강의나 문제풀이 할 때는 강의를 먼저 듣고 연습하시라 그랬지만 모의고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제서 풀어보시고 맞춰보는 개념입니다. 자, 2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